자, 박소연 씨. 네. 우리가 인물과 풍수의 시간에 이 호남 장성 쪽으로 왔는데요. 네. 호남 지역의 그 유명한 그 특산물과 또는 이것과 얽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 내용 어떤 건지 아십니까? 글쎄요, 어떤 얘기인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포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고, 아, 네.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말고, 네. 벌교에서 힘 자랑하지 마라.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장성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장성도 뭔가가 있겠죠? 특별한 게? 문불여 장성이라 이런 문부려 말. 장성. 예, 이런 말이 있어요. 아, 그러면 학문하는 것에 있어서는 문부려 장성이다. 그렇죠. 장성만한 곳이 없다. 뭐 이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 예. 그게 바로 이 장성이 동방 18연 중에 한 분이신 하서 김인우 선생께서 태어나시고 네. 여생을 보내시면서 여기서 성리학을 완성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붙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저희가 이제 장성에 왔으니까요. 바로 그 문부려 장성이라는 말을 잊게 한 그 주인공을 오늘 이제 만나보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하서 김인우 선생의 유적을 찾아서 네.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중기의 문신 하서 김인후는 31살에 문과에 급주한 뒤 홍문관 박사 겸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시강원의 설서가 되었습니다. 인종의 스승이었죠. 그러나 인종이 즉위한 지 7개월 만에 승하하고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자연으로 돌아가 학문 연구와 후학양성에 정진하며 생을 마감한 도학자입니다. 하서 김인후는 조선 중종 5년인 1510년 음력 7월 전남 장성군 황룡면 맥코리 맥동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생가는 현재 빈터만 남아있을 뿐이고 손님을 맞이하는 사랑채였던 백화정이 근래에 복원되었습니다. 자, 이리 앉읍시다. 앉으시죠. 아, 네, 학장님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요. 저희가 아까 이제 백화점 쪽 들어와서 이 백화점을 본 그 느낌도 참 고즈넉하고 좋았습니다만은요. 이렇게 앞쪽 풍경 쪽을 보면서 앉으니까 아, 좋은데요. 여기 정말 경치 좋으네요. 역시 이 풍경이 네. 하서 선생의 풍채, 정신을 이야기해 주는 듯합니다. 눈앞이 아주 확 트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하서 김인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호남의 유일한 그 문묘 배양 인물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마을에서 백화정에서 이제 학문을 닦으시고 하셨지만 또 태어난 곳이 이 곳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마을에서 나시고 이 마을에서 제자를 기르시고 또 마지막 이 생을 마치신 자리이기도 하지요. 우리 소연 씨 우리가 쭉 여러 인물과 풍수를 하면서 다녀봤지만 그런 인물이 나기 위해서 또는 서원 주변에 어떤 특이한 봉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네. 그 어떤 봉우리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대학자와 연관이 되는 붓 모양을 닮은 뭐 붓봉우리, 필봉, 예, 먼저 생각나거든요. 거의 이제 우리 소연 씨는 풍수 대가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장님께 혹시 이 맥동마을에서 이런 대학자가 나올 만한 제가 언뜻 봐서는 필봉이 잘 안 보이는데 필봉이나 뭐 이게 그 붓과 관련된 뭐 그런 게 있는지. 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개가 아니고 두 가지나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맥동을 들어오는 입구에
피람 붓바위, 붓필자 바위암자, 붓바위라고 하는 바위가 있는데 예. 아주 틀림없는 붓처럼 뾰족하게 서 있습니다. 예. 그러한 바위가 하나 상징적으로 서 있다는 것이고 네. 또 남쪽을 바라보면은 예. 저 이제 나주 땅입니다. 예. 이 금성 용진산이라고 있어요. 예. 그 용진산 봉우리가 예. 정면으로 아주 붓봉우리 같이 뾰족하게 보입니다. 아. 그래서 하서 선생님께서 예. 학문도 훌륭하셨지만은 네. 필력도 좋으셔가지고 예. 우리나라 18선정 가운데 네. 명필, 예. 소위 필원에 기록이 되신 선생님은 이 하서 선생님입니다. 예. 역시 그 풍수가 들어맞았군요. 그러게요. 예. 희한하게. 저희가 교수님 필봉은 그래도 네. 꽤 자주 봤습니다만 붓바위는 또 참 특이하네요. 그렇죠. 네. 예, 붓바위가 아까 그 우리가 저 다리를 건너서 올 네, 때 네. 약간 특이하게 생긴 바위 저게 뭘까 그랬는데 네. 그게 이제 아마 그 어르신 말씀이 그 붓바위라고 그렇게, 예, 진짜 피람이라고 네. 하는데 제가 이제 풍수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 네. 그곳은 이제 좀 작고 아담했죠. 네. 바위가 지나오면서. 네. 그곳은 또 바위로 생겼으니까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오래 가는 기운이고 기운이 오래 가고 가까이 있지만 오래 가고 또 어르신께서 얘기하신 저 나주 쪽에 있는 저기 필봉, 필봉. 용진산. 용진산의 그 필봉은 여기에서는 약간 가려서 잘 안 보이지만 약간 지금 뾰족한 게 보이긴 합니다. 여기 말 위에서 보니까 저것은 멀리 있지만 아주 장대한 필봉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저 학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두 개의 필봉의 기운이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아마 그 하스 선생님과 같은 이런 인물이 네. 배출된 게 아닌가. 네. 필봉 혹은 문필봉이란 이름의 봉우리는 전국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곳 맥동마을에서 나주 방향을 바라보고 섰을 때도 문필봉을 마주하게 되죠. 필봉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 위치한 마을에선 걸출한 업적을 남긴 학자를 배출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맥동마을 인근 용진산의 석봉인 문필봉은 붓을 닮은 모양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필봉의 모양이 반듯하지 않고 비틀려 있을 경우 훌륭한 선비가 되지 못하고 곡학하는 인물이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풍수에선 문필봉의 모양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곳 맥동마을 입구에는 풍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은 또 하나의 요소인 피람, 즉 붓처럼 생긴 바위가 있습니다. 피람 역시 위대한 학자를 배출하는 기운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큰 인물이 나시는 곳에는 반드시 훌륭한 산이 있고 예. 훌륭한 물이 흐르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장성 이 맥동을 만들기 위해서 남쪽으로 뻗어내린 산맥의 출처가 그냥 노령산입니다. 예. 그래서 노령산에서 큰 대맥이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흘러내려왔고 또 옆으로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황룡강이라고 하는 강이 대강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배산임수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고 있다. 예. 그 산수 기운이 합쳐져서 오늘 하서 선생님을 탄생시킨 것으로 이렇게 풍수지리학 쪽에서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는 또 이제 한편으로 궁금해지는 것이 아마 선대에 어떤 괜찮은 안목을 가지신 분이 이쪽을 그 입향을 하셔서 선택한 곳이 아닐까 이런 또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습니다. 조선지기 초에 그 태종 당시지요. 네. 그저 왕자난이라고 이야기를 들어 하지요. 예, 그래서 그 민무구 민무질 형제가 네. 그때 형을 당하고 예. 그럴 때에
바로 이 하서 선생님 우때에 민씨 할머니라고 계셨어요. 그래서 민씨 할머니의 남편이 학성군이라고 하는 어른이십니다. 그 어른이 양주 목사로 계실 때에 그 민무구 민무질이 화를 당하고 따라서 양주 목사인 학성군께서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게 남편을 잃고 오빠들도 다 돌아가시고. 그렇지요. 그 화가 이제 본인에게까지도 밀치고 그 자식들한테 밀칠 것 같으니까 삼형제 아들 셋을 데리고 밤길을 걸어서 남쪽으로 내려오셨답니다. 그때 무작정 내려오신 거예요? 무작정 내려오셨지요. 그러다가 당신이 보는 안목이 있어서 과연 이곳은 내 자식들을 살릴 만한 곳이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정처를 두시고 여기서 살으시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실 때에 우리 장성 북이면에 가면 혈이 하나 있는데 복부혈이라고 그럽니다. 당신이 들어갈 엄택을 정하시고 내가 앞으로 여기에 들어간 이후에 그 앞에 등이 밀등입니다. 굉장히 넓은 밀등인데 덜판. 앞으로 내 자손들이 이 덜판을 가득 메울 것이다. 그런 예언까지 하시고 당신 틀을 잡으셨대요. 근데 바로 그 묘자리가 우리나라의 8대 명당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 산 기운도 우리 하서 선생님이 받으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종합하면은 이 맥동이라는 터도 그 영민씨 할머니가 그러니까 참 특이해요. 조선시대 때의 그 풍수대가라 하면 다 남자인데 여성분으로서 손꼽히는 그 풍수대가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분이 이제 살터로서 이 맥동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셔서 자신이 묻혀가지고 후손들한테 복을 주겠다는 의미로 그 명정리에 또 명당을 잡으시고 거기에 묻히셨다.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 여인들 가운데 시서화를 잘하신 우리 신사임당을 비롯해서 난설은 몇 분 계시지만은 이 지리학까지 통하신 분은 민씨 할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인후는 풍수를 읽을 줄 알았던 선대 어른인 민씨 할머니가 손수 잡은 터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 맥동마을의 그 풍수적 조건, 어떻게 해서 하서 김인후 선생과 같은 이런 대학자를 배출하게 됐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풍수적 요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면 첫 번째가 우리가 마을 들어오면서 입구에 특이하게 서 있는 그 붓바위, 소위 피람선의 명칭에 근원이 된 피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백화정 그 텐마루에 올라갔을 때 잘 보이는 맞은편 고개 너머에 보이는 멀리 보이는 그 용진산의 봉우리, 그것이 필봉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요소고요. 세 번째는 뭐냐? 거기서 봤을 때 난산이라고 하는 거, 소위 알봉이라는 그 봉우리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지형적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해서 큰 의문이 나는 것은 아니겠죠. 거기에 이제 인간의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간의 조건이 뭐냐 하면은 바로 정성이라는 거죠. 그 이 하서 김인후 선생을 배출하기 위해서 그 선대 때부터 정성을 기울여 온 것이 얼마 동안이냐 하면 거의 한 200년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200년이라 그러면 조선 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에 정말 그 걸출한 여성 풍수사가 있었다는 거죠. 영민씨, 민씨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 민씨 할머니는 조선 초에 자기 오빠들이 다 그 태종 이방원에 의해서 화를 당하고 자기 남편까지도 화를 당했을 때 무작정 남하를 해서 내려오는 가운데 이 맥동을 발견하고 이 맥동 마을을 정착하면서 이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그 이후로 200년 동안의 정성을 기울여서 이 하서 김인후 선생을 배출하게 된 큰 원동력이 됐다. 그래서 이 지형적 풍수적 조건과 더불어 이 하서 부인의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기울인 그 정성이 하서 김인후와 같은 그런 대가를 배출한 조건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후는 24세 나이에 진사과에 합격해 성균관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31에 문과에 급제하고 3년 뒤 세자를 가르치게 됩니다. 훗날 인종이 되는 세자와의 만남은 가히 성군과 현신의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종은 즉위한 지 7개월 만에 승하하게 됩니다. 이에 김인후는 대성통곡하며 곧바로 벼슬을 내놓은 뒤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낙향한 뒤에도 그는 해마다 인종의 기일인 7월 1일에 맥동마을 인근에 있는 난산에 올라 한양이 있는 북쪽을 바라보며 통곡했다 합니다. 김인후는 세자의 높은 덕성을 알아보았고 세자 또한 김인후의 학문과 도덕을 알아보고 존경했습니다. 그는 세자가 성군이 될 것을 기대하며 요순시대의 도래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세자가 인종으로 등극한 뒤 7개월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승하하면서 그의 꿈도 꺾였습니다. 김인후의 통곡에는 인종의 죽음에 대한 억울함과 요순시대의 꿈이 사라진 것에 대한 통안의 아픔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통곡단이 원래 이제 김인후 선생님께서 통곡하실 때는 이 단이 없었겠죠? 아, 그렇습니다. 여기 그냥 자리를 깔아 놓으시고 예. 여기에서 북향사배를 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그 흔적을 확실시 하기 위해서 후학들이, 후손들이 네. 힘을 합해서 이렇게 단을 만들어 놓은 거지요. 우리 하서 선생님께서는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왕세자로 계셨을 때에 네. 그 인종대왕을 가르쳤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사제지 간의 의도 있고 예. 또 군신 간의 의도 있습니다. 예. 그때에 인종대왕의 작품이 훌륭하셔가지고 예. 하석께서 아주 마음으로 흡족하게 여긴 것은 이 앞으로 왕세자가 등극을 하면 왕세자와 더불어서 우리나라를 네. 연임금, 순임금 같은 훌륭한 왕이 되실 수 있도록 내가 뒷받침해야 되겠다. 또 그러므로 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되겠냐 그런 기대감을 가지셨다는 건데 7개월 만에 세상을 뜨시니까 그 큰 기대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예, 그것이 이제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 학자님 보실 때 네. 의리의 표본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사제지간에도 의리가 있고, 예. 그다음 군신간에도 의리가 있고. 거리가 있고. 근데 사실 요즘 우리 젊은 시대, 우리 젊은 우리 현대인을 사는 이런 직장인이나 이런 데 보면 사실은 저 의리나 이 신뢰를 저버리는 경우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나 그래서 오늘 우리 세상이 혼돈 시대를 좀 겪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이런 것을 우리가 신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줄 때에 예. 우리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신이 뭐고 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현장 교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묻어있는 신의가 묻어있고 실천된 이런 장소에 찾아와서 우리 제자들, 후학들에게 가르친다면은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여기에서 이 통곡단 앞에서 제가 지금 생각이 떠오른 것이 하서 선생님 하면 하서 선생의 제자 가운데 송강 정철 선생님이 계십니다. 네. 그 정철 선생께서 하서 선생이 돌아가시니까 하서 선생님을 상상하고 추모하는 애도시를 하나 지으셨어요. 네. 그 시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동방에 무출처하니 동방은 우리 조선 나라의 출과 처 출이라고 하는 것은 벼슬길에 나간 것이고 네. 처는 벼슬을 버리고 향리에 묻히는 겁니다. 이 출과 처가 정확한
우리 스승이 없었다. 그랬는데 유유담재옹이라 오직 이 담재 선생님이 계셨다. 하서 선생님은 호를 담재라고도 씁니다. 이게 하서 선생님만이는 출과 처가 분명했다. 열년 추 7월에 해마다 가을 7월달이 되면은 통곡 난산 중이라 이 난산 여기에 찾아오셔가지고 통곡을 하셨느니라. 이것이 이 송강 정철 선생께서 하서 선생님의 절의를 높이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네. 송강 정철 선생께서 네. 사제지간의 의리랄까 뭐 이 의리에 대해서 이 통곡단에 와서 통곡단의 느낌을 그런 시를 하나 지으신 게 있군요. 예, 시에다가 담으신 겁니다. 하서 김인후는 고고한 저리와 인품을 지닌 도학자였습니다. 뛰어난 학자이자 군주였던 인종이 승하하자 벼슬을 축에같이 버리고 낙향했습니다. 명종이 즉위한 뒤 여러 차례 벼슬에 제수됐으나 지병을 핑계대며 단 한 차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종에 대한 절의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인후의 생가 인근에 자리한 묘소에는 그를 기리는 신도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그 절의의 상징으로서 인종이 돌아가신 그 길마다 올라가서 통곡하셨던 그 난산, 그 알봉이 이 묘소에서 가장 잘 보인다. 뛰어난 군왕이 제명대로 살지 못하는 패악한 정치에 몸담을 수 없다며 벼슬을 버린 절의의 도학자 김인후. 진리 추구와 후학 양성에 힘썼던 그를 후손들은 서원을 세워 기렸는데요. 다음 시간엔 피람 서원에서 그를 만나봅니다.